안녕하세요. 화성관제인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일본 책인데 화상관제인의 재산환과 제가 아마 2019년 정도에 산 것 같아요. 일본에 직접. 그래서 그 당시에 좀 일본어 좀 해보려고 좀 하다가 좀 이제 사전지 찾고 좀 하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관뒀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팝하고 구글 렌즈 또 이제 뭐 일본어 사진을 찍으면 바로 거의 번역이 되는데 거의 완벽합니다. 물론 약간 오타는 있지만 뭐 거의 한 90% 이상 약간 좀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지만 뭐 거의 일본어를 안 해도 그냥 일본 책을 아마 그대로 이게 지금 한 7, 800페이지 되는데 지금 두 권 나와 있습니다. 파상관제인의 재산환과 그다음에 채권 조사 및 배당. 그래서 뭐 우리나라 책은 많이 공부했으니까 한번 일본 책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이게 5페이지 정도가 이제 올라갑니다. 제가 게시물에다가도 올려놓을 테니까 게시물은 이제 일종의 이미지를 올려놓는 건데, 온라인,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는 안 됩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안 되고, 데스크탑에서만 돼요. 데스크탑에서 되니까, 이거를 바로 원본을, 이미지를 데스크탑에서 좀 보고 싶은 분들은 이제 크게 확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은 이제 5장씩 끊어서 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딱 하기에 좋으니까 한번 오늘부터 구조를 해서 뭐 한 두세 달 하면 다 할 것 같아요, 이거. 또 상당한 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교과서에 있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제1장 파산관제인 입장에서 본 파산재단의 환가. 제1절 파산관제인이 재산환가의 중요성. 도산처리 지도 이념. 도산 절차는 한정된 채무자 재산으로 채권이 만족을 도모하는 절차이다.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을 최대한 납득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산 수속에서의 실제적인 취급이 공평, 평등, 형평에 맞는 것임과 동시에 불이익을 받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절차 보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일본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수속이라는 한문을 안 쓰죠. 수속. 뭐 예전에는 썼죠. 수속 절차죠, 일종의. 도산 수속, 도산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이제 수속이라는 용어를 안 썼지만 옛날에 한 60년대, 70년대에는 꽤 쓴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안 쓰죠. 수속, 절차라고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도산 수속. 공평, 평등한 형평의 이념. 실체법은 권리 종류에 따라 채무자 재산으로부터의 우선 회수 순위를 정하고 있다. 채무자의 개별 재산 담보권을 설정받고 있는 채권자는 해당 재산 등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도모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근저당권이죠. 또한 일반 선취특권 등 채권자의 일반 재산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는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자 재산으로부터 만족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예전에 보면 이제 선취특권이라는 게 우리나라 용어에도 있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된 실체적 우선관계는 채무자에게 도산 처리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임금 우선 특권이죠. 말하자면 선취특권이 임금 우선 특권이 있습니다. 관련 취급을 유지하는 것이 다른 종류의 권리를 가진 채권자 간의 공평에도 그렇죠. 여기 채권노라고 번역을 했죠. 채권자 간의 공평에도 부합한다. 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 정도는 오타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 원문을 보시면 제가 지금 원문 책을 보면 공통의 종류의 권리와 채권자의 공평에도 부합한다. 그렇죠? 채권자 간의 그렇죠? 이게 일본어 노를 그대로 했네. 채권자 간의 공평에도 부합한다. 그렇죠? 다른 한편으로 말씀하요. 이거 잠깐만요. 제가 이거 약간 디스플레이 그렇죠. 이걸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선 후순위 관계에 있지 않은 동일한 종류를 가진 채권자 사이에서는 그 취급에 차이를 둘 이유가 없으며 평등한 취급을 하게 된다. 그렇죠? 결국은 실체법에 있는 것도 도산법에서는 그대로 통용된다는 얘기죠.
절차 보장의 이념. 일단 채무자에게 도산 절차가 개시되면 일반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개별 집행이 금지되면 이건 많이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도산법이 뭐 어디서 뚝딱 생긴 게 아니라 일본 파산법을 통해서 그대로 수계가 됐기 때문에 뭐 용어도 그렇고 우리나라 모든 법률이 마찬가지죠. 그렇죠? 용어도 자체도 거의 한문 용어는 거의 뭐 90% 이상은 그대로 그냥 통용되죠. 우리나라에서도. 도산 절차의 테두리 내에서 채권이 만족을 도모하게 된다. 또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라도 도산 수속, 도산 절차 속에 들어갈지는 차치하고 채무자에게 개시된 도산 절차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렇죠? 담보권자도 영향을 받죠. 한편 채무자도 도산 절차의 개시에 따라 파산관제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잃게 된다. 이거는 뭐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파산관제인은 도산 절차에서의 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절차 개시 시점만을 거론했더라도 도산 처리는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미치는 영향을 정당하기 위해서는 불이익을 받는 자에 대한 절차 보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각종 불복 신청권이나 특히 재건형 도산 절차에서의 권리 변경에 대한 채권자의 절차 참가 등은 그 표시라고 할 수 있다. 즉 재건형 절차라고 하면은 개인 회생 혹은 일반 회생을 말하죠. 일반 회생에서는 채권자의 3분의 2, 66.7%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담보권자의 4분의 3, 75%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뭐 주주의 50% 동의를 받는다든지. 근데 파산에서는 그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죠. 이거는 법에 의해서 채무자의 갱생을 위해서 강제로 면책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파산 절차는 이제 권리 변경에 대한 절차 참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회는 주죠. 이의 신청권은 주죠. 파산관제인의 직무, 파산 절차의 목적. 파산 절차의 목적은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 및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 권리관계를 적절히 조정하고 채무자 재산 등이 적정하고 공평한 청산을 도모하는 동시에 채무자에 대해 경제생활의 재생기의 확보를 도모할 것에 있다. 이건 우리나라 파산법 제1조도 뭐 약간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파산재단이 관리, 환가 업무 및 이를 위한 권한 직무. 파산관제인은 파산 절차가 개시됨과 동시에 법원으로부터 선임되어 파산자가 파산 절차 개시 시에 가진 일체의 재산, 파산재단의 관리 처분권을 가지다.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선관주의 의무죠. 똑같습니다. 각주는 뭐 크게 볼 필요가 없죠. 파산자 청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원의 감독을 받으면서 파산 절차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파산자의 관리 처분권을 구사하여 파산자에 속하는 재산이 환수를 실시한다. 좀 약간 오타가 난 것 같아요. 부동산의 매각이나 소재기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소, 우리나라는 법원이죠. 일본에서는 재판소라는 용어를 쓰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파산관자인은 일본에는 이제 파산자라는 용어를 쓰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채무자라고 하죠. 파산관제인은 파산자가 파산채권자를 해야 할 것임을 알면서도 행했기 때문에 효력이나 파산자가 지급불능이 된 후 특정 파산자에 대해 행한 뭐 담보 제공 효력 등을 부인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부인권이죠. 권리는 부권은 이게 좀 보시면은 약간 좀 잘못 번역이 된 것 같아요. 부인권이죠. 이게 부인권입니다. 그렇죠? 부인권입니다. 부인권은 파산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파산관제인에게 인정된 강력한 권한이다. 원자가 빠졌네요. 한편 파산재단의 구성재산은 실체적으로 보아 제3자의 재산이 혼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된 제3자에게 파산재단의 반환을 요구하는 실체적 권리를 파산 절차에서도 보장한다는 환매권을 인정하고 있다. 파산법 65조. 이거 약간 잘못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잠깐만요. 환매권을 인정하고 있다.
관계 간의 적절한 이해조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제법적 관점을 벗어나 독자적인 고려에 근거한 특별한 한수권도 창설하고 있다. 파산관제는 이게 환치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치권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그렇죠? 환치권이라는 겁니다. 파산재단의 제3자의 권리가 들어갔을 때 그 제3자가 파산 관제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정확하게 법적 용어로 환치권이라고 합니다. 환치권. 환치권. 파산관제인은 파산재단을 둘러싼 주로 쌍방, 미행 쌍무계의 관계에 대해서 실체적 법률 관계를 정리한다. 미행 쌍무계약이 이제 개인 파산에서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분양권입니다. 분양권. 내가 누구한테 시행사로부터 아파트, 상가 뭐 이런 걸 분양을 받았는데 계약금 10% 내고 중도금 뭐 6번 정도 나눠내죠. 그러다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파산됐을 때 나는 돈을 다 내면 권리를 넘겨올 권리가 있고 시행사는 분양자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죠. 근데 그게 중간에 미이행됐죠. 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한 3회 정도 내고 그러면 미이행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이라는 건 서로 대등한 나는 돈을 주고 저쪽은 등기를 넘겨줄 대등한 권리 의무가 생기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이제 매매계약이라고 보면 됩니다. 분양계약. 근데 내가 지금 중간에 3번 내고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럼 결국 이 미행 쌍무계약에 대해서는 파산에서는 이제 이행을 할 것인가. 주로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이행을 못 하죠. 주로 뭐 하겠습니까? 해제를 합니다. 관제인이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이런 권리가 없죠. 근데 파산이나 일반 회생에서는 그 권리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 이제 미행 쌍무계약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상을 통해서 그 관리하의 재산을 있어야 할 파산재단이 범위에 일치시키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채권조사 절차. 우리나라 채권조사를 절차. 배당의 상대방이 되는 파산 채권자의 권리 내용을 조사 확정하는 절차에 관하여도 파산관제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직무이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환가와 채권조사 및 배당. 양대 산맥이죠. 파산관제인이 가장 중요한 업무가 환가. 그 두 번째가 채권조사 및 배당 절차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 상사법무라는 이 출판사에서 파산관제인 수십인 공저로 이 책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주는 생략할게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직무. 파산관제인이 개인이 파산 절차 면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쵸, 법원에 1차 보고서를 내죠.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에서도 이해관계인이 이익뿐만 아니라 파산자의 법인의 활동 결과로 발생한 권리 의무나 법률계에 관하여 종국적인 정리를 실시하고 법인격 소멸로 이끄는 등 사회정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 요청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문제는 안 돼 있지만 제가 예전에 법인 파산과 관련해서 일본 오음진류가 있죠. 오음진류교라고 있었죠. 도쿄 지하철에서 샤린 독가스를 살포해서 일본에서 테러를 일으킨 오음진류라는 종교법인이 있습니다. 그 종교법인도 파산시켰죠. 파산시켰습니다. 그거에 관해서 이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이제 그 법인 재산을 파산관제인이 다 정리해갖고 채권자들한테 배당하고 그 법인은 이제 죽였죠. 그런 거를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필적할 만한 거는 없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파산관제인은 파산 채권자의 이익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 전체 이익, 나아가 사회 정의를 실현하도록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 파산관제인으로서의 변호사의 책무. 법원에 의한 파산관제인 선임에 있어서는 변호사가 선임되는 것이 통례이다. 그렇죠. 원칙이란 얘기죠. 일본에도 여러 우리나라 고대로 사법서사가 일본 용어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옛날엔 사법서사, 지금 법무사라 그러지만 그 사법서사의 법무사의 기원이 일본이죠. 예전에 얘기하면 이제 프로이센, 독일 프로이센. 그것은 도산 처리 절차에 있어서 공평, 공정 이념 및 절차 부정의 이념 및 파산관제인에게 해부되어 있는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직무 수행이 법률 실무 전문가이며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고 관련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항상 요구되며 다른 자격자도 법인도 아닌 변호사에게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변호사법 제1조에
뭐 사회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를 수호하고 기본적 인권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을 하는 법률 전문직이라는 용어가 변호사법 1조에 일본도 뭐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지금 아직은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지만 광주지방법원에서 이제 저번에 제가 관제인 연수 갔더니 변호사 아닌 법무사 분도 오셨고 법무사가 몇 분 관제인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구지방법원도 이제 법무사가 관제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전에 이제 제주도에서도 법무사를 관제인으로 뽑고 있고 뭐 서울에서도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법무사한테 개방은 안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는 이제 법무사들도 뭐 줄기차게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뭐 아직은 서울은 개인 파산, 법인 파산 전원 48명, 그다음에 법인 39명은 전원 변호사가 관제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에 따라 민사소송의 소송 대리권 및 형사 변호에서는 변호인이라고 하죠. 자격이 인정되고 있고 아마 독점이 인정되는 거죠. 파산관제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변호사에게 해부된 직책을 항상 강하게 자각하고 이를 달성하기에 노력하고 높은 윤리관을 가지고 직무를 이행해야 함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뭐 파산관제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무가 있습니다. 파산관제인이 재산 한과 회수의 중요성, 파산재단 극대화. 파산관제인이 가장 중요한 직무는 배당권자가 되는 파산재단의 극대화를 꾀하는 배당원자, 그러니까 배당의 근원이 되는 파산재단의 극대화를 꾀하는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책에서는. 파산재단의 극대화를 꾀하는 것, 즉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박성환이고 오타죠. 이게 이제 좀 원문을 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구성입니다. 구성. 오타면 이건 한자도 똑같은데 잘못 번역을 했네요. 즉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을 가능한 한 고가로 환가하고 채권을 가능한 한 고가로 회수하고 한편으로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는 것이다. 파산재단을 극대화하기 위해 배당 원자를 내실화할 수 있다. 배당 원자인가? 파산재단이 극대화를 위해서는 배당 원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면 이제 배당 자원이라고 할 수 있네요. 일본은 원자라고 쓰네요, 이게. 그러니까 배당 자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산재단을 극대화하기 위해 배당 자원을 내실화할 수 있다면 재단 채권자에 대한 변제 및 파산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파산자에 관한 채권자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물론 채권자의 만족은 변제, 배당액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제, 배당의 신속성이나 파산 절차에 관한 정보 공개가 적시적이고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의 상관관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팩터가 변제 및 배당을 하면은 변함이 없다. 그렇죠. 가장 많은 돈을 주는 게 개인 파산에서는 근데 개인 파산에서는 사실은 배당을 해줄 수 있는 사건은 극히 드뭅니다. 한 10% 정도도 안 되죠. 그리고 그 금액도 배당률이라고 하는데 채권에 비해서 이제 실제 나눠주는 돈의 비율을 배당률이라고 할 수 있죠. 배당률도 뭐 한 20% 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몇 프로? 한 10% 미만이죠. 15% 미만입니다. 20% 30%만 줘도 상당한 고가 배당이죠. 그 정도로 이 개인 파산에서는 이미 채무가 넘쳐나서 파산자에 이른 사람들은 이미 상당한 부분을 팔아서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게 뭐 일부 뭐 보험금 정도, 보험 해약 환급금, 그렇죠? 아니면 잘 팔리지 않는 뭐 시골 땅 그런 거가 남아 자동차 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배당 재원이 별로 없습니다. 파산관제인은 재산 환가 회수를 극대화함으로써 그 결과로서 더 많은 파산관제인 보수를 얻을 수 있죠. 그렇죠. 파산관제인이 또 너무 욕심을 내버리면 저 채무자나 제3자가 괴롭죠. 소송을 당하고 극대화할 수 있다면 뭐 소송도 불사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가, 회수의 극대화가 보수로 확실하게 연결되는 것이 파산관제인이 직무상 인센티브가 되고 있다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파산관제인이 한 1억 정도 회수하면 한 돈 1,000만 원 뭐 나오니까 인센티브는 확실하죠. 그러나 물론이지만 파산 절차의 공평, 공정한 절차 보장을 담당하는 공적인 파산관제인이 보수를 늘리는 것을 목적하는 것은 그렇죠. 너무 욕심부리지 말란 얘기죠. 내 보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소액 한가를 이제 억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짜잘구리한 거 한가해도 기본 보수는 나오니까 그 소액 한가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지방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파산만큼 지역색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국적인 통일이 되지 않고 지역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분은 반드시 부산에 있는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아야 봐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서울도 마찬가지고 수원에 계신 분들은 경기도에 계신 분들은 수원이나 인천 의정부에 있는 실무를 많이 하는 특히 환가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 변호사 잘 몰라요. 그죠? 서울은 서울 변호사들은 잘 알죠. 그 어떤 환가 기준이라든가 포기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보수 기준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서울 사건은 서울 변호사에게 정확하게 뭐 유료 상담이라도 받아야 됩니다. 파산관제인이나 재산 한가 이외의 관점이 중요성. 한편 파산관제인은 그 공적 기관성 및 파산관제인에게 해부되어 있는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한다는 관점에서 사회적 책임이나 공익성을 배려하는 한편 재산 한가 이외의 배려를 요하는 국면도 많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의료법인이 파산이라면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 된다. 학교법인이 파산이라면 학생 교육을 받을 기회를 지킬 것. 그렇죠. 뭐 저희는 주로 개인 파산이니까 뭐 의료기관을 하는 적은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법인 파산과 개인 파산이 구분되어 있죠. 아마 일본은 구분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도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의료법인이 가끔 병원이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서울에 인제대 백병원, 그렇죠? 상계 백병원. 원래 백병원이 인제대는 부산인가 김해 쪽에서 근데 얼마 전에 지금 백병원이 이제 폐업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아직 파산과는 무관하지만 병원을 폐업을 했을 때, 파산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의료재단 파산은 가끔 있습니다. 교과서나 이 논문집에 보면 의료재단. 그 다음에 학교법인의 파산. 학교법인은 얼마 전에 경남 진주에 정확하게 대학명은 기억 안 나지만 학교법인이 파산됐습니다. 그 다음에 명지학원 있죠. 명지대학교. 그거는 파산은 아니고 이제 회생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죠. 그래서 명지학원도 도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교법인 학교 파산 1호는 지금 얼마 전에 경남 진주에 한번 해보십시오. 무슨 한국국제대학인가 뭐 있습니다. 파산됐습니다. 그 다음에 명지학원은 이제 회생 중인데 회생이 잘 안 되면 또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학교법인 파산되면은 학생들, 그 다음에 그 교직원들이나 교수님들은 이제 직장, 고용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학생들은 수업권을 박탈되죠. 그러면 이제 인근 학교로 다 전학을 시키는데, 문제는 그런 거죠. 우리나라 같이 학교의 어떤 위상이 성적 순으로 서열화가 돼 있죠. 그럼 예를 들어 신촌에 있는 명지학원을 파산을 시킨다고 하면, 그 학생들은 연세대를 보낼까요? 아니면 여학생들이 이대를 보낼까요? 아니면 홍익대를 보낼까요? 그 기존에 있는 학생들은 반발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그게 진주에 있는 그 국제대학인가 거기서도 일어나고 있죠. 그 학생들은 이제 뭐 진주 경상대, 그다음에 무슨 어디 또 뭐 경남대, 뭐 부산 김해 쪽에 있는 대학으로 보내버려야 되는데 학생들 입시 격차가 있는 존재하는 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 학생들의 어떤 교육받을 기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의료법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환자 전원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런 문제에 유의해서 이제 충분히 이제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7페이지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뭐 개인 파산관제인이 직무, 이념 이런 거에 대해서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다 뭐 그다음에 너무 환가에 매달리면은 또 개인 파산에서는 좀 문제죠, 사실은. 근데 이 책은 개인 파산만 염두에 쓴 책이 아닌 것 같아요. 법인 파산도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두루두루 한번 감안해서 개인 파산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환가를 자제해야 된다가 지금 서울회생법원의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 환가 1,000만 원 미만, 뭐 재산이 1,000만 원 미만이면 가급적 환가를 하지 마시오라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보험금 한 500에서 1,000 정도 사이에 있는 거, 자동차 갔더니 뭐 시가가 500만 원 미만이에요. 500에서 1,000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에 어떤 분 차가 830이더라고요. 그거는 뭐 사무장이 보고를 해왔길래 그건 한가 하자. 그 차가 만약에 중고 가격이 한 300에서 500이면 한가 포기. 한 500에서 1000 정도면 차량은 어떤 관제인, 저 같으면 이제 환가. 어떤 관제인은 에이 1,000만 원 미만 다 포기. 그다음에 보험 해약한 급도 이번에 1,400이 있어요. 1,400은 1,000만 원만 한가 하자. 그럼 1,040만 원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포기. 980 포기. 700 포기. 근데 그 보험이 그 정도가 있고 차량이 만약에 한 700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한가 할 수 있죠. 이게 참 차이가 납니다. 개별 다른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하고도 연관되고요. 아무튼 서울에서는 하여튼 소액 한가는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또 소액이라도 한가를 합니다. 장래에 어떤 앙등 가능성, 그 가격 급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뭐 한 200, 300 정도도 한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의 안 팔리면 또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지분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번에 어떤 분 사건을 보니까 지분으로 된 땅이 5필지나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안 팔립니다. 뭐 제주도에도 있고 화성에도 있고 경기도 가평에도 있고 뭐 전국적으로 이제 아마 부동산 투자를 잘못한 거죠. 그 뭐 3,683분의 뭐 하여튼 기획부동산으로부터 뭐 꾀임 사기당한 거죠,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뭐 사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뭐 욕심이 있으니까 본인도 들어간 거겠죠. 근데 결국 안 팔립니다. 다 한가 포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개씩 5페이지씩 공부해 보면 뭐 우리나라하고 일본 그쵸?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일본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마 뭐 애인 우리나라 거만 봐봐야 또 안되니까 일본 책을 또 공부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시절이네요. 파파고로 그냥 찍으면 거의 뭐 90 몇 프로가 나오고 일부 오타 자체도 대충 그 앞뒤 문맥으로 보면 넘어갈 수 있죠. 그쵸? 그 정도로 팝하고 뭐 구글 렌즈도 마찬가지고 정확하게 번역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어는 뭐 우리나라는 일본어에서 그 용어가 왔기 때문에 그 아까 환치권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안 쓰고 있죠. 그죠? 환치권. 뭐 옛날에 그 환치권 감사합니다.